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들으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이번 주에 각각 새로운 원내대표 뽑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 3파전인데 워낙 원내대표 경선 추측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 보면은 68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의 마음을 읽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났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폴 크루그만 교수가 쓴 책을 자필 메모를 써서 또 선물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열심히 이제 선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언론의 분석으로는 2강 1중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조금 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표심은 지금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개파 구분이나 이런 것들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경륜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야권하고 어느 정도 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러닝메이트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정책위 의장. 네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첫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지를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결선 투표로 가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선 투표로 갔을 때 지금 3위를 하는 후보의 표가 어느 쪽으로 얹어질 것이냐, 이것까지 이제 변수가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선으로 가게 되면은 김태년, 전해철 의원이 처음 경선에서 표가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추측하기 역시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건 제가 점쟁이도 아마 신이 아닌 이상 점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그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삼철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도 또 민주당의 이제 손 의원들 보시기에도 대통령하고 삼철 관계를 너무 이렇게 가까우면은 혹시 대여 관계에서 좀 협상력에서 좀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더 이렇게 표를 이렇게 좀 예측을 점수를 더 준다면은 오히려 김태년 의원이 지난번에 그 정책의장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제 정책적 마인드 플러스 대여 협상 하는 차원에서 김태년 의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해보고요. 의외로 두 분 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내 친문 비문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더 비주류 쪽에 가까운 정성호 의원 쪽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두 사람이 김태년 의원과 전해철 의원하고 세게 붙을 경우에는 차라리 제3의 인물인 정성호 의원 쪽으로 한번 볼까 하는 초선 의원 68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 혹시 그런 의외의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결과는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견제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다음 주에 다시 모셔서 결과 두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도 정말 깜깜이 같았는데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명수, 김태흠, 주호영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지금 출마 저울질하는 의원들도 있는 상황이죠. 조혜진, 권영세, 그리고 김기현 의원까지 하면은 지금 6파전이 될 것이다, 5파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어찌됐든 출마 선언을 하는 의원은 3명입니다. 이명수, 김태흠, 주호영.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 사실 역시 또 지금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에 선거에 패배한 그 후유증도 굉장히 큰 상황이기도 하고요. 당을 어떻게 추스릴 것이냐 이게 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당내 역학구도로만 본다 그러면 영남권 의원들이 전체 당선인 중에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체 당선인이 한 절반 정도가 초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영남권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영남권 초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영남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은 일단은 있다, 높다 상대적으로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선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외에 그 얘기로 한다면 지금 이제 심재철 권한대행이 있었을 때 지금 비대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임기를 끝내버리는 그런 모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원내대표가
앞으로 비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전당대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를 꾸리게 된다고 하면은 전당대회를 그냥 미뤄야 될 것인지 그건 또 별도로 또 한 번 또 상임 정국위가 열리고 정국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원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큰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살펴보니까 지금 한 6명 정도 출마가 거론되는 의원들 중에서 주호영 의원을 빼놓고는 대부분은 그 김종인 비대위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 쪽에 김종인 비대위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의원 쪽에 표심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강론 쪽을 주장하는 의원들 쪽은 아마 주호영 의원 외에 나머지 의원 쪽으로 표심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이제 제일 큰 영향을 미칠 게 영남권 의원들의 선택일 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또 여기에 이제 러닝메이트 문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남권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아니면 비수도권으로 얘기되는 흔히 이제 충남이나 이런 권역에서 나온 후보하고 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러닝메이트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여기도 똑같이 출마한 후보가 많기 때문에 결선 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그 표심이 어느 쪽으로 얹어질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선수가 높은 의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주호영 의원. 네, 예. 뭐 주영호 의원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선수가 높다고 하는 거는 여권과의 어떤 협상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당내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뭐 김종인 비대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선수가 제일 높은 의원이 뭔가 당의 중심을 잡아주고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점들에 대한 의원들의 기대 심리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선수가 좀 있는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네, 이경수 부대변인은 뭐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김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핵심은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지난번에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임기 문제는 해결을 못했지만 일단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는 통과가 된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초선 의원들의 그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가 그래도 현실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첫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당 내부에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심한 표현으로 영남자민련이라는 표현을 들 정도로 상당히 이제 쏠렸죠.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영남 출신들이 대부분이 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내대표는 영남 출신이 맞고 대신 차기의 당대표는 비영남 출신으로 당대표를 모시자 또는 추대하자 또는 뭐 그쪽 선출하자는 그런 내부적인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영남권 원내대표설이 조금 더 강하게 좀 작용할 게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똑같이 또 러닝메이트인데 이 나오고 싶은 분들은 많아요. 지금 3분 나왔고 그다음에 또 세 분 또 거론되는데 핵심이 이 정책위 의장을 또 러닝메이트 고르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초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선이나 삼선 그룹에서 예를 들어 정책위 의장을 모셔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위 의장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모시냐에 따라 가지고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저는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혜진 당선인도 지금 러닝메이트를 못 구해서 출마 선언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그럼요. 이게 들리고 참 있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슈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각 당이 새 원내 지도부 꾸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대 국회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8일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우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시급한 당내 논의 사항이 산적해 있다는 미래통합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또 여야 원내대표 임기가 곧 끝난다는 점도 마음에 걸립니다. 책임 있게 결단하기 쉽지 않은 사정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또 통 크게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신 대로 민주당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에 본회의 열자, 반면에 지금 통합당은 의사 일정 자체에 합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국민 발안제도 개선안 이걸 처리하는 문제가 쟁점이더라고요. 이게 개헌안이거든요. 개헌안을 지금 공고까지 한 상황이고 20대 국회에서 그 개헌안을 처리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내가 개헌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개헌안이 발의가 된 상황이면은 최소한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가부를 묻고 표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절차상으로. 그리고 그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에 15,000건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류되어 있는 15,000건을 다 처리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법안들이 13건이나 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 4.3 특별법도 있고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 그리고 또 이해 당사자나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돼 있는데 20대 국회가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버리면은 전부 다 법안이 폐기돼 버리거든요. 예. 21대 국회에 다시 또 법안을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최소한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그 정도는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국민 발안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이제 직접 법안들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긴 한데 나중에 가가지고 개헌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국민 발안제를 좀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냐. 21대 국회 가서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좀 일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아무리 국회에서 뭐 개헌안을 표결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개헌안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투표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원포인트 개헌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면 국민 발안제 하나를 놓고 원포인트 개헌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 발안제가 있으면 국민 소환제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선거제 문제도 얘기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선거제와 연결되는 권력구조 개편까지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야권이 동의해줘야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얘기하는 걸 볼 때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얘기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야당이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헌안까지는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민생 법안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그래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끝내주면 참 좋겠다. 그래야 모양새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개헌 얘기만 나오면 전국이 블랙홀처럼 그 개헌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그렇죠. 통합당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번 마지막 21대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시급한 그 어떤 민생 법안 이걸 통과하자 좀 처리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어 보여요. 예. 다만 이게 이제 자라보고 논란 가서는 뭐 소뚜껑 보고 논란다고 지난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사실은 그 선거법을 제일 마지막에 처리하기로 합의 다 해놓고서 막상 본회의가 딱 시작되니까 그거부터 딱 이러안고 올라오고 나머지 다 무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여당이 꼭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번 그 국민 발안제 개헌안 원포인트 개헌안 이건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게 개헌을 이런 식으로 장난 삼아서 원포인트 뭐 권력구조 개편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올리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그 개헌안이 앞장을 서게 되면은 나머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그 합의 정신이 또 훼손되면은 마지막까지 21대 국회를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통합당이 일단 다음번으로 좀 정말 시급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5월 29일 날 예. 새롭게 개헌이 되니 첫 번째 국회에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통합당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예. 전 뭐 개헌안을 민주당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 다른 논란을 또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야당하고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그동안에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고요. 제할 일 못했다고 하는 국민적인 따가운 질청이나
그 질책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또 어찌됐든 이번에 물갈이도 또 많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통과시켰다. 이런 거라도 명예를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제 할 일 못하고 제 역할들 못했다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5월 8일 날 본회의가 열리면은 그때는 좀 처리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 지도부가 지금 공백 상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 정도까지는 얘기하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이 얘기 나오면서 기억에 남았던 게 19대 때 마지막으로 처리했던 법안이 기억이 났는데요. 그게 네. 바로 국회 선진화법인가 18대 때였나요? 19대 때였나요? 갑자기 좀 생각났어요. 그게 마지막 법안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후에 국회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유정의 밀은 이렇게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슈 넘겨보겠습니다. 그 일종의 해프닝으로 결국에 끝이 나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20여일 정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관련해서 많은 추측이 나왔고 여기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말을 얹으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나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두 분은 무엇보다 공인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탈북인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면 말 한마디에 무게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거리에서 수다 떨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대한민국 국격도 있는 거고 네. 국회 전체 품격도 있는 것이라 네. 입장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99% 사망 확신 이제 이런 발언은 좀 네. 자신감이 과도했던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이제 그 부분은 좀 너무 나갔던 것 같고 이제 태영호 당선인 경우에는 아마 CNN하고 인터뷰 내용이 맞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예. 답변을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관측 내지는 그런 추측으로 걷거나 일어서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고 대목이 조금 정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답변 중에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아마 네, 김세연 의원 발언까지 여는 물론 야당 일부에서도 좀 비판 발언이 나오는 것 같았고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 태국민 당선인이 사과를 했고 지성우 당선인도 조금 전에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그 이제 두 분 다 이제 탈북이 출신이다 보니까 대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 관련 이런 언급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그 한 사람 자연인의 사망 문제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어떤 안보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국제관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두 분께서 좀 지나치게 앞서 나가거나 지나치게 자신감 있게 어떤 근거도 없이 제시하지 못하고 한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 이제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은 왜 저렇게 했을까 하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비슷한 추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4월 15일은 태양절이거든요. 예. 북한 최고의 명절이에요. 이 태양절에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4월 25일 인민군 창성일에도 안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도 이상하다. 저 혹시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을 누구나 이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빌미를 준 건 사실이죠. 북한이 이제 그만큼 폐쇄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해프닝을 상당히 두 분이 이제 과거에는 탈북자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를 굉장히 무겁게 그리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아마 좋은 경험을 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근데 이 두 분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그거 봐. 아무 이상 없잖아. 하고 마치 안동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건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태영호 당선인하고 지성호 당선인한테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얘기를 막 갖고 와가지고 정말 신뢰 없는 얘기들, 정보를 갖고 와서 자기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막 폭로하듯이 얘기하길 원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념과 굳이 뭐 이념의 틀 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대한 북한을 좀 객관적이고 좀 합리적인 정보를 통해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국민의 민심이 저는 이번에 태영호 당선인의
당선으로 보여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자신들한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둘째로는 제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 반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줄 만큼 국민들한테 신호를 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김정은 위원장이 살아있구나. 큰 병거나 뭐 이런 것들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정부에서는 특이사항 없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했다고 치죠.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모습도 안 드러내는데 아니 건강하답니다. 이렇게 발표하기가 쉽겠습니까? 발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발표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건강하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북측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다 수집해서 알고 있다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휴민트 정보든 아니면 위성 정보든 첩보 정보든 감청 정보든 간에 우리 정부가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그걸 세세하게 공개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북한 최고 지도자의 동선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잘 밝히지 않았던 이유도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정원이든 아니면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이사항 없다고 밝히고 굉장히 그 정보에 대해서 접근권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원산이나 이런 데 피신해 있다더라. 예.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면 충분히 정부에서는 힌트를 줄 만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신뢰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자신들과 관련돼 있는 정보라고 해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만약에 북한 관련돼 있는 정보를 얘기할 때 정부의 정보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게 되잖아요. 예.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고요. 그럴 때 나타나는 지금 상당 기간 동안에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그 혼란들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고 이게 그냥 탈북 인사 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면은 언론에서도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당선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용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앞으로도 발언에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언론도 사실은 저는 좀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정보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대부분의 언론사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다면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인용 보도하는 것은 이것도 또한 언론도 조심해야 될 측면이다. 신중하게 보도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